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자 또 관련자 970명을 적발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42.7%가 공인중개사 또 중개보조원이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지금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는데요. 예. 전세 어떤 물건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 의도적으로 이 갭 투자를 하면서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만 받아서 먹튀하는 뭐 이런 사건들을 흔히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합니다만은 예. 국토부가 최근에 이 전세 사기 피해 신고 들어온 것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에 혐의가 있는 수백 명을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통보를 했는데요. 그 통보자 중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도와주는 중개보조원이 거의 뭐 절반 가량에 달한다는 되게 얘기입니다. 충격이에요, 저거. 전 고의로 저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건 뭐 과정은 살펴봐야겠습니다. 내막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혐의가 있다 이래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공인중개사 전체의 직업을 매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예,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공인중개사들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토부 고발이 들어온 사건의 내용을 보면 예.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는 어떤 경우가 예. 현재의 그 부동산 매매 시세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예. 매매 시세보다 전세금이 더 높으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바로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이 매매가가 전세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을 숨겼거나 또는 뭐 이 집이 그 사실상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그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까 예.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줘서 그것이 기망에 빠뜨려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기를 당하게 했다. 그렇죠. 뭐 이런 혐의자들인데요. 현재 이것은 이 공인중개사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진짜로 사기를 했는지 이것은 최종적인 법의 판단이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의도를 갖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우선 국토부가 공공기관인 정부가 그 고발 의뢰한 수사 의뢰한 전세 사기 혐의자 중에 공인중개사와 또 공인 그 중개사 중개 보조원이 많다. 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사실 우리는 공인중개사만 믿고 거래를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그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보다는요 중개 보조원이 훨씬 더 많은데요. 공인중개사는 그나마 좀 책임을 지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중개 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은 어떤 개념이에요? 자격증도 없이 공인중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중개 보조원입니다. 부동산 가면은 그 공인중개사 말고 있는 직원들 그분들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예,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공인중개사는 한 명이고 예. 나머지는 다 중개 보조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중개 보조원은 자격 요건도 없고 언제든지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거래를 할 때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누가 공인중개사인지 이 대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요 간판에 공인중개사가 누군지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밖에 공시가 되니까 이 부동산은 중개사가 누군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중개사라 하더라도 이제 임대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우리 집 매매가가 높다고 좀 얘기해 주라.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이제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객관적으로 공시가 돼야 되는데 공시가 돼야 되겠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도 별로 없어요. 문제는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이건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빌라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옆집만 하더라도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방향이나 또 그 집의 땅 보유 지분이나 용적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차제 이번 기회에 공인중개사들에게 그 시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주고 그 대신에 그
이 시세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연대 책임을 묻는 이런 제도적 혁파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개 보조인이라는 역할이 그 박사님 보실 때 이제 이렇게 의도성을 갖고 이제 한 것과 그냥 중개 보조인이 아예 그런 일을 못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택을 구매하려거나 전세하려고 할 때 가서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이분한테만 뭐 일을 맡겨야 되는 그런 개념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 어떤 계약이나 거래를 할 거 도장을 찍으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해야 됩니다. 네네. 중개 보조인과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 보조인이 이제 공인중개사를 보조해서 설명은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일하는 게 불법 자체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것 자체는. 다만 중개 보조인도 구청에 누가 중개 보조인이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군요. 중개 보조인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인중개 보조원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네. 그런 어떤 공인중개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 제도도 좀 손을 보고 특히 그 소비자들이 그 확인을 잘해야겠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공인중개사에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 가담 의심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처벌이 좀 미약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떤 이런 전세 사기에 가담했거나 또는 제대로 성실하게 중개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못했을 때 뭐 처벌이 일반 형사범보다 큰 것도 아니고 보통 뭐 영업 정지 이런 정도에 해당하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 정지 당하고 부동산을 폐업해도 좀 쉬다가 다시 뭐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도덕적 모랄 해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알려고 해도 공인중개사 자체도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어떤 그 매물이나 전세 의뢰가 왔을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신고에 하자가 생긴데도 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권한과 책임을 같이 부여하는 그런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무조건 책임을 넘기면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어떤 사정에 있는지 은행에 대출을 얼마나 빌리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로지 시세 정도인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이 공시 제도도 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어떤 그 탈법 행위나 모랄 해저들을 막는 행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제도적인 시스템, 특히 이 가격에 대한 공시 제도, 특히 전세 보증금 제도, 전세 보증이 100% 보증을 해줬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면에서 물론 공인중개사도 이번에 제도 국토부가 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울러서 전반적인 시스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놓고 나 이거 시세보다 더 높게 팔아줄 테니까 업계약서,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라는 말은 제 들어왔는데 업계약서 써가지고 또 이렇게 유인한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판 업계약서도 그 한동안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낼 때 이제 이 양도세가 면세되는 사람이 있고 면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면세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차피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계약을 할 때 업계약을 하라. 그러면 그 대신에 다른 부분으로 커미션을 주겠다 해서 그런 유혹에 들어가서 업계약을 하는 수가 있는데요. 업계약이든 다운계약서든 본인이 그 어떤 순간적인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구제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이제 그 소탐 대실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맞습니다. 경우에도 예. 명백하게 실거래 금액으로 거래를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탐 대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서울 아파트값 얘기 좀 해볼게요. 3주 연속 올랐고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이 약 17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됐다. 의미가 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은 벌써 2주 전부터 계속 올라서 이번에 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예. 그런데 서울 주변의 수도권이 금리 인상 파고 이후에 처음으로 드디어 올랐습니다. 1년 약 5개월, 17개월 만에 올랐는데요. 무슨 오름폭은 지금 나오고 있네요. 0.01%. 크진 않네요, 그렇죠? 예,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락세가 끝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계속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방은 역시 뭐 여전하고 예, 있네요. 서울은 상승세인데 네. 서울은 상승세지만 강남, 서초, 또 송파 이런 강남구가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고 예. 서울에서도 좀 외곽 지역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뭐 완벽한 오름세라기보다도 상승세가 일단 멈칫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좀 곧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강남 3구나 이제 마용성 같은 곳이 좀 도드라지게 올랐고 아직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이게 보니까 늘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매매 수급 지수, 아파트 예. 매매 수급 지수 이게 이제 83.9가 됐어요. 이게 네. 100이 돼야지 정상인 건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70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는 굉장히 개선이 됐죠. 지금은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84에 거의 육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원래 100이 돼야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균형을 이루어서 네네. 어떤 급격히 오르지도 않고 급격히 떨어지도 않는 그런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여전히 낮은 것이지만 그러나 최근 1년간 뭐 60대 후반, 70대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데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수가 집값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사볼까 예. 하는 사람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니까요. 특히 전세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전세 값이 뭐 오를 가능성에 배팅을 하거나 또는 전세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현재 가격에 그런 어떤 전세가 수급 지수 수도권과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어떤 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울은 전세가도 오르고 수급 지수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늘 조심스럽게 보시는 부분이 이제 너무 급격한 하락도 안 되고 급격한 상승도 안 된다. 완만한 이 흐름이 좋다고 하셨는데 턴을 좀 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저 아직은 좀 이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급 지수나 전세가 상승 반전했다고는 하지만은 네. 그 상승폭이 미약하고 그리고 절대치 그러니까 1년 전에 비교해서는 여전히 20% 또는 15% 이상 하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3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유보하고 동결을 한 뭐 그런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지금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는 8월, 9월 달에 한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났다고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뭐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정부가 내수 진작으로 대책으로 유지해 왔었죠. 상당히 뭐 이 부분도 큰 효과가 있었는데 자동차 개소세가 인하 조치가 이번 달 말로 좀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 그 기사가 있었는데 국산차 과세표 좀 낮췄기 때문에 좀 더 국산차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올려버리면 상쇄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네. 상황 어떻게 좀 보시는지. 우선 개소세라는 이름이 어려워서 뭐냐 이렇게 좀 쫑긋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자동차를 처음 살 때 내는 판매세입니다. 판매세. 소비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개소세라고 그러냐? 일반적인 상품은 일반 소비세를 적용하지만 네. 이것은 자동차는 특별하다. 특별해서 과거에는 이걸 특별 소비세라고 불렀습니다. 특소세였군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개별 종목에 따라서 특별히 세금을 낸다 해서 지금은 개별 소비세의 약자인데요. 예. 그동안에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2018년부터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에 특혜를 줬죠. 이 개소세가 5%인데 3.5%로 나누어 낮춰줬습니다. 그랬었죠. 그것을 6개월마다 계속해서 이제 시한부였는데 그 시한을 계속 연장해 왔거든요. 이걸 드디어 이제 정부가 개소세 인하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원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5%를 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그랜저를 기준으로 할 때 세금을 한 4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좀 더 내게 되는 신규로 차를 살 때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이제 자동차 경기는 좀 회복됐다. 요즘 자동차 사기가 어려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문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회사도 좀 수지가 많이 개선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지금 세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